분석 단위를 30년으로 늘리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주식 100%의 평균 표준 편차가 채권 100%의 표준 편차보다 작았습니다. 주식의 변동성이 채권의 절반인데 수익률은 훨씬 높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주식에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채권보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때문에 주식의 연평균 변동성이 매우 낮다면 주식의 수익률도 채권처럼 낮아질 겁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변동성은 줄어들어 안정적이고 일관된 모습으로 바뀌죠. 자주 들어본 말은 아니겠지만 과거의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주식의 변동성이 채권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익은 주식이 높았죠.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책은 켄 피셔의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입니다. 켄 피셔는 필립 피셔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필립 피셔는 워렌 버핏의 투자 스타일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죠. 버핏이 자신의 85%는 벤자민 그레이엄이고 나머지 15%는 필립 피셔라고 말했을 정도이죠. 켄 피셔가 회장으로 있는 피셔 인베스트먼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880억 달러 이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켄 본인은 2009년 기준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 400대 부자 중 28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를 평가하는 기준인 주가 매출액 비율 PSR을 개발한 투자자로도 유명합니다. 사실 모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말이죠. 진짜 큰 문제는 실제로 모르거나 잘못된 것을 안다고 믿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2012년 켄이 적은 이 책은 흔히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즉 미신에 대해 다룹니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항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1장, 채권은 주식보다 안전하다. 누구나 채권이 주식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채권이 주식보다 안전한지 따져보죠. 먼저 직관적으로 꾸준한 채권이 끊임없이 요동치는 주식보다 안전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채권이 더 안전한지는 안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단기 기대 변동성이 낮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단기 변동성이 높더라도 장기 목표 달성 가능성이 증가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채권의 변동성이 낮다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 가격도 변동성이 심합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해에 따라서는 채권의 수익률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며 미국 채권도 예외가 아니죠. 단기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채권의 변동성은 주식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1년이나 5년처럼 단기적으로만 볼 때 그렇죠. 심지어 채권은 기대 수익률도 낮습니다. 투자 목적이 오로지 변동성을 피하는 것이고 장기 수익률이 낮아도 좋다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위 그림은 최근 5년의 연평균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보여줍니다. 표준 편차는 변동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평균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식 100%일 때 수익률이 가장 높죠. 그리고 표준 편차도 당연히 주식 100%일 때 가장 큽니다. 조합에서 채권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표준 편차도 작아집니다.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누구나 알고 있듯이 주식이 채권보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0년 단위로 분석하면 주식 100%의 표준 편차가 극적으로 감소하여 채권 100%의 표준 편차와 거의 같아졌습니다. 변동성은 비슷하지만 수익률은 여전히 주식이 높죠. 분석 단위를 30년으로 늘리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주식 100%의 평균 표준 편차가 채권 100%의 표준 편차보다 작았습니다. 주식의 변동성이 채권의 절반인데 수익률은 훨씬 높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주식에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채권보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때문에 주식의 연평균 변동성이 매우 낮다면 주식의 수익률도 채권처럼 낮아질 겁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변동성은 줄어들어 안정적이고 일관된 모습으로 바뀌죠. 자주 들어본 말은 아니겠지만 과거의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주식의 변동성이 채권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익은 주식이 높았죠. 그런데도 주식을 두려워하는 투자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진화 때문이죠. 연구에 따르면 투자할 때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받는 고통이 2배 이상으로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행동 재무학의 전망 이론에서 하는 말이죠. 인간의 두뇌는 안전 가능성보다 위험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맹수의 습격이나 다가오는 겨울을 몹시 두려워한 사람들입니다. 더 대비를 잘한 인류가 생존했을 겁니다. 즉 조심성 있는 유전자를 더 많이 후손에게 물려줬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실 10%에서 느끼는 고통이 이익 25%에서 느낀 기쁨만큼 큰 겁니다. 주식은 수익률이 플러스일 때가 마이너스일 때보다 훨씬 많다. 이번에는 주식의 하락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착각을 알아보죠. 위의 표는 기간별로 주식 수익률의 플러스 빈도와 마이너스 빈도를 보여줍니다. 1단위로 보면 주식 수익률이 플러스일 확률은 동전 던지기 확률인 50%보다 약간 높은 정도입니다. 아침에 HTS를 키면 플러스일 확률이 53%이라는 거죠. 그러나 분석 기간을 조금 늘려보면 플러스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월 단위로 과거 주식 수익률로 보면 플러스일 확률은 62%이고 12개월 단위로 보면 확률은 73.2%가 됩니다.
이는 주식을 사고 1년 뒤에 보면 수익이 났을 가능성이 73%라는 거죠. 위의 자료가 보여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주식은 평균적으로 플러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년 이상의 장기간에선 주식 수익률은 100% 플러스를 보이고 변동성은 채권보다 낮았죠. 투자는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을 다루는 게임입니다. 투자에서 확실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채에 투자에서도 해에 따라서는 손실을 볼 수 있죠. 우리는 과거 실적, 경제의 펀더멘탈,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924년 이후 20년 단위의 기간이 67개나 있었습니다. 이 67개 중 주식이 채권을 누른 기간이 65개, 97%였죠. 그리고 이 65개의 기간의 평균 수익률은 주식이 881%이고 채권이 247%였습니다. 반대로 주식이 채권을 능가한 기간의 수익률을 보면 채권은 262%이고 주식은 243%여서 그 차이가 미미했습니다. 30년 단위로 보면 채권은 주식을 한 번도 이기지 못했으며 평균 수익률은 주식이 2428%이고 채권은 550%였습니다. 주식이 4.5배나 더 높았죠. 물론 단기적으로 채권의 변동성이 주식보다 훨씬 작은 것은 맞습니다. 이를 두고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투자의 목적은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려 목표 달성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작은 변동성은 안전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안전하지 않은 것은 변동성이 아니라 낮은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장기간으로 보면 주식의 변동성이 오히려 채권보다 낮았죠. 주식의 장기 수익률이 앞으로도 더 높을 것으로 볼 만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은 진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일부이며 기업계의 집단 지성입니다. 주식은 장래에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런 혁신으로부터 이익을 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일부 기업은 생존하지 못하고 파산하겠지만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이 그 자리를 채우죠. 이것은 창조적 파괴이며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이런 창조적 파괴를 계속 해왔습니다. 1798년 토마스 멜머스는 식량 생산이 곧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는 10억 명이 훨씬 넘는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릴 방법은 절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세계 인구는 60억 명을 넘어가지만 선진국 대부분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는 오히려 비만입니다. 물론 일부 신흥국은 여전히 기아에 시달리지만 이것은 대부분 잘못된 통치에서 비롯된 문제죠. 세계에는 식량이 남아돕니다. 또 1894년 어떤 사람은 런던의 인구 증가와 산업 수요 때문에 마차 수요가 급증하여 1950년이 되면 런던 전 지역에 말똥이 3m나 쌓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후 내연기관이 등장해 마차는 사라졌죠. 1868년에는 또 인구폭탄이라는 책에서 1970년 기아로 수억 명이 죽을 것이라고 장담했죠. 그러나 노먼 볼록의 난쟁이 밀 덕분에 기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크오일 신봉자들은 1970년 되면 석유가 고갈되어 끔찍한 일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석유 소비는 계속 증가하기만 했는데도 매장량은 1980년대보다 2배나 늘어났습니다. 기술 진보 덕분에 천연가스를 더 많이 발견했고 혁신적인 기법 덕분에 추출하지 못했던 석유까지 추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 석유가 고갈된다 해도 인류는 혁신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대체제를 찾아낼 겁니다. 이렇게 인류는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는 기술 진보가 일직선으로 된다고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음 핵심 기술을 만들어내거나 발전시키죠. 그리고 그런 혁신으로부터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사람은 기술자가 아니라 그 혁신을 포장하고 광고해 판매하는 회사와 주주들입니다. 이윤동기, 즉 돈을 벌기 위한 동기는 혁신을 만들고 또 그 힘을 압축한 것이 바로 주식이라는 말입니다. 채권도 좋은 상품이지만 채권은 계약입니다. 약속한 수익률을 얻는 것으로 끝이죠. 미래의 이익은 언제나 그렇듯 증가하며 이를 압축한 존재가 바로 주식입니다. 2장 자산 배분의 지름길. 100에서 나이를 뺀 숫자가 당신의 보유 비중이다. 인간은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재무설계 분야에서 인기를 끄는 지름길은 100에서 나이를 뺀 숫자만큼 주식 비중을 가져가는 기법입니다. 템피셔는 이런 주먹구구식 투자 기법을 매우 냉소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기 자산 배분 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실적을 약 90%가 자산 배분에 의해 좌우되죠. 켄의 회사는 자산 배분을 위 그림같이 생각합니다. 그는 포트폴리오 실적의 70%가 자산 배분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20%는 국가, 산업 같은 세부 자산 배분으로 좌우되고 나머지 10%가 개별 종목 선정이라고 말합니다. 코코아 펩시, IBM과 MS 중 선택을 하는 작업 같은 거죠. 자산 배분이 장기적 실적을 결정한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100에서 나이를 빼는 방식은 나이가 같은 사람은 모두 똑같다고 가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나 미래에 필요한 현금 흐름의 규모, 투자자의 목표 등을 무시하죠. 물론 나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이는 기대 수익률, 필요한 현금 흐름, 현재 상황 등 여러 요소와 같은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죠. 켄은 자신이 자산 배분에 있어 나이뿐만 아니라 시간 지평을 고려하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지금 나이가
60이고 65세에 은퇴를 하니 내 시간 지평은 5년이다. 사람들은 은퇴 시점이나 현금 흐름 소비를 개시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시간 지평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은 큰 실수라고 켄 피셔는 말합니다. 시간 지평은 당신이 자산을 굴려야 하는 기간입니다. 켄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자산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투자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생애가 되겠죠. 만약 당신이 미국에 거주하는 60세 남성이라면 평균 기대 수명은 21년입니다. 여성이라면 24년 남았을 겁니다. 이 기대 수명을 우리의 시간 지평으로 잡아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부모가 80대 후반까지 살았다면 기대 수명은 평균을 넘어서기 쉬울 겁니다. 시간 지평이 30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부부 두 사람이 예상보다 일찍 죽어서 은퇴 생활 계획이 빗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거액을 남겨두고 죽었다고 해서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피해야 할 상황은 사건 지평을 25년으로 잡았는데 85세 넘게 생존하여 자금이 빨리 바닥나는 상황이죠. 빈곤한 노후는 가혹합니다.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심각한 실수 중 하나는 시간의 지평을 과소평가하여 필요한 만큼 충분히 자산을 키우지 못하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필요 자산을 생각보다 적게 생각하죠. 인플레이션을 생각하지 못한 결과라고 켄은 말합니다. 현재 당신이 생활비로 5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하면 10년 뒤에 필요한 돈은 6만 7천 달러이고 20년 뒤에는 9만 142달러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60세라면 30년은 충분히 더 살 수 있죠. 30년 뒤에도 5만 달러의 구매력을 유지하려면 12만 1000달러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현재 10개의 빅맥을 먹는데 100달러가 필요하다면 30년 뒤엔 빅맥 10개를 사는데 240달러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대 수명을 다소 늘려 잡아야 하고 시간 지평을 길게 잡아야 합니다. 게다가 신기술과 의학의 발전 덕분에 기대 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런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지만 시간 지평은 자산 배분에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기대 수익률, 필요 현금 흐름, 현재 상황 등 기타 개인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만으로 자산 배분을 결정하는 주먹구구식 기법은 버려야 한다고 켄 피셔는 말합니다. 3장 오로지 변동성의 문제. 변동성이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다. 투자 위험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변동성을 떠올릴 겁니다. 켄 피셔는 투자자들이 위험과 변동성을 같은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변동성은 투자자가 고려해야 하는 핵심 위험입니다. 보유주식이 단기간에 20% 하락한다면 심장이 멎는 기분일 겁니다. 그리고 30에서 40% 이상 하락한다면 심장이 으깨지는 기분이죠. 켄은 그래도 주식 투자자들이 변동성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변동성에 대해 장기적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변동성은 유일한 위험 요인도 아닙니다. 위험 요소는 수없이 많죠. 변동성 위험 외에 금리 위험도 있습니다. 금리 위험이란 금리가 오르내리면서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위험입니다. 2012년 켄이 이 책을 쓰는 시점, 아마도 대부분의 독자는 평생 자신이 본 최저 금리일 겁니다. 위 그림은 1980년 이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금리가 변동성과 함께 30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죠. 물론 어느 시점에서는 금리가 다시 상승할 거라고 켄은 말합니다. 그리고 언제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할지는 알 수 없죠. 언젠가 일부 금리는 상승할 것이고 그러면 채권은 가격이 하락할 겁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괜찮다고 말하는 투자자도 있겠지만 10년은 긴 세월입니다. 30년은 더 길죠. 금리 상승기에 1년에 20% 상승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금리가 1% 상승하면 10년 만기 국채는 마이너스 29.5%, 30년 만기 국채는 마이너스 59.2%가 됩니다. 금리 상승폭이 클수록 투자 수익은 나빠집니다. 이것이 켄 피셔가 말하는 금리 위험입니다. 덧붙이자면 피셔가 책을 쓰고 있는 2012년 무렵 금리는 2.1% 수준이었고 이후 금리는 더 떨어졌으며 2020년 코로나에는 0%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빠르게 올려 2023년 2월 현재는 4.5%까지 금리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피셔가 말한 언젠가니 지금인 거죠. 0%에서 단기간 4.5%까지 올렸으니 채권 대학살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인플레이션, 정치, 환율, 유동성 등 위험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켄 피셔는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음식에 대해 생각하는 위험이 투자의 위험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음식에 대한 위험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음식을 먹지 못할 위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음식이 없어 저녁에 시리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사람들은 다음에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음식에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해서 위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투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을 위험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향 변동성을 싫어하는 거죠.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싶은 겁니다. 음식에서 진정 위험한 것은 영양소가 부족한 음식을 계속 먹는 것인 것처럼 투자에서 진정한 위험은 단기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 장기 수익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시간 지평이 긴데도 오로지 단기 변동성 위험만을 걱정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장기 목표 달성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대신 채권 비중을 지나치게 높일 겁니다. 그렇게 장기간 주식 비중이 작으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낮아져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집니다. 20년 뒤 은퇴 후
이후 실제로 필요한 수익률은 9에서 10%였는데 단기 변동성을 줄이는 과정에서 수익률이 훨씬 낮아졌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죠. 이런데도 대부분의 투자자는 기회비용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캔은 말합니다. 평소에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대개 장기간 강세장이 펼쳐져 극단적인 낙관주의나 도치감이 유행할 때 막연하게 기회비용을 의식합니다. 1990년대 높은 수익률을 본 투자자들이 1999년과 2000년에 갑자기 높은 위험을 떠안고 인기 기술주를 샀습니다. 기술주를 사지 않으면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한 거죠. 이후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2002년 닷컴 버블은 붕괴했죠. 투자에서 기회비용이란 내가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의 위험입니다. 캔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변동성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회비용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두뇌는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강세장이 펼쳐질 때에도 이를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비관해야 할 때 낙관하고 낙관해야 할 때 비관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상승하는 해가 72%나 되는데도 시장을 비관하는 경우가 더 많죠. 기회비용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캔 피셔는 말합니다. 변동성이 중요한 위험이긴 하지만 시간 지평 동안 변동성을 떠안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을 맞을 것이라고 말이죠.